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운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배수진 시간에서도 요새는 저 정치쇼 아이템이 그냥 다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가냐 안 가냐. 뭐 결정 날 때까지 제가 볼 때 결정 나고서도 가면 잘할까 못할까 뭐 또 요 얘기 계속 할 것 같고 어쨌든 총선 때까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여론조사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도 보니까 당내에서는 찬반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돌려보고 있다 이런 보도는 있던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직 발표된 건 없죠. 그렇죠. 이제 근데 한동훈 장관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을 했을 때 파괴력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정작 그러면 한동훈 장관 아니면 누군데 하면 다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연석회에서 그 반대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그럼 누군데에 그러니까 누군데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해야 김한길 위원장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희룡 장관 얘기도 좀 나왔다 가고 원희룡 장관 이야기는 들어왔다가 쑥 들어갔고요. 그래서 나왔다가 쑥 들어갔는데 그 이제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론이 있었고 또 어제가 이제 연석회의인데 18일이었죠. 경론이 있었던 것은 여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반응이 어떤가.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우려되는 부분이 정치 경험이 없다.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데이터를 좀 보기로 하고 일단 수민킴은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카드 좋은 카드예요? 아니면은 별로 안 좋은 카드예요? 그냥 그저 보통이에요? 일단은 저항과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카드인 건 맞죠. 저항과 의구심?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면모가 상당히 약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핵심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인기가 없었던 것도 김 대표의 어떤 독자적인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용산에서 꽂은 사람 아니냐 이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김 대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조차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또 부각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계속해서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이런 의구심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국민들 봤을 때는 와 진짜 그냥 대통령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우려를 당내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저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나왔어요. 수민킴 보기에는 어때요? 네. 좋은 카드예요, 나쁜 카드예요? 저항 나온 거하고 좋은 카드, 나쁜 카드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불식시키려면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파격 조치를 내놔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천 문제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 막 검사 공천, 대통령실 출신 공천 막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런 공천을 안 하게 억누르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공천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총선이 임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천으로 당장에 뭘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색채가 다르네 싶은 어떤 그런 조치들이 나와줘야 된다.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이제 한동훈 장관 왜 대안이냐 하면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반대하는 여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가 있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항감과 의구심인데 근데 그럼 더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이제 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장관이 16%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조사를 시작한 일의 최고치이기도 하거니와 한동훈 장관을 제외하고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유승민 다 합해도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총선 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카드를 꺼내야 되는 게 도박이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카드가 있으면 아마 그 카드를 선택했겠죠. 카드가 없어요. 쓸 수 그래서 있는 카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지지율이 계속 가장 높은 사람이 한동훈 장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좀 신빙성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건 어디까지 보도에 따른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들 다수에게 전화를 해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한동훈 장관 쪽으로. 그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교감 없이 그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은 살펴보되 대통령이든 여하튼 내년 총선을 고민하는 이 심사숙고하는 그런 이 논의하는 그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쪽으로 가자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대안 없는 반대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엔 동의하세요. 대안 없기 때문에 네. 장단점은 다 있지만 갈 수밖에 없다. 한 장관으로. 반대 의원들이 부랴부랴라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원희룡 장관이랑 김한길 어제 회의에서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소수 의견이었다고는 합니다만 방금 거론하셨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또 친윤 행보를 최근 계속 해온 건 사실이나 좀 예전부터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이미지를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독자적으로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장관보단 강할 거거든요. 그러면 급한 대로라도 물론 진심으로 원희룡 비대위원장을 원하는 당원이나 의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급한 대로라도 원희룡 장관을 대안으로 제시할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김한길 위원장이 보수층 내에서도 별로 호응도가 없지만 그럼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앉혔을 때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카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거는 더더욱이나 윤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서 한동훈 장관보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는 김한길 위원장 카드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도 상당히 역량이 있는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사에서 원희룡 장관의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은 2%고 서울이 3%, 부산, 울산, 경남에서 1%예요. 이래서는 선거 견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것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통령을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 아바타다 어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을 대신한 인물로는 한동훈 장관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례를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찌됐건 한동훈 장관이 제일 유력하니까 빅데이터 조사된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을 봤는데 보시면은 일단 언급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피니언 라이브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6일까지를 언급량을 분석하는데 보면은 이제 녹색 이 추세선이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15일이 가장 많이 거론됐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저때 부쩍 올라가요.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연결어도 같이 동반을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관심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관심을 모으느냐. 김한길 위원장 관심 못 모아요. 원희룡 장관 관심 못 모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관어를 보면은 어쨌든 관심은 제일 많이 끌고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일단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이게 지지층들이 견인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보면 연관어에 보면은 주요 인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준석 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언급량이 보도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27일이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잔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전 대표 물러났죠. 친윤 중진들 불출마 선언을 일단 스타트를 끊었죠.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손을 내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마다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는 거냐.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총선에서 각을 세운다면 이른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아니라 이른바 이 재판 리스크를 두고서 한동훈 장관 대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대결 구도가 되면 이른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는데 마지막을 보시면은 자, 이 한동훈 장관이
물론 부정이 많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기서 부정을 차지하는 큰 단어가 범죄이기 때문에 저걸 한동훈 장관의 부정으로 연결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긍정이 40%인데 푸른색을 보시면 기대, 강세, 급등하다, 최선 저렇게 나오는 정치인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에 이런 글씨가 그렇죠. 글이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호평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땅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친윤 중진 중에서도 영남 중진들은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 굉장히 세신공천을 할 수도 있어요. 쌍물갈이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위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판단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비대위원장의 긍정 부정.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실력 갖추다, 달성하다, 뭐 이런 이 연관은요. 오른쪽에. 그렇죠. 이것도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전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 그 이야기는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와서 이건 정치 신원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망은.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또 비판의 돈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양날의 칼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해석 좀 들어볼까요? 이 연관 검색어에 대한. 일단 한동훈이라는 검색어에는 이제 긍정 40, 부정 55 비중이었다고 하고, 근데 비대위원장이라고 했을 때는 긍정 57, 부정 42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첨예한 찬반 갈등 위에 서 있긴 한데 비대위원장까지 넣어서 검색한 사람들은 조금 지지층이 많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 그렇게 본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붐업 효과 이거는 있는 것이다. 예, 물론 이것만으로 총선을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사실 그래도 외연 확장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게 지지층의 단결이거든요. 단결을 하고 열기가 오르면 뭐라도 입소문이라도 하나 더 내고 주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장에 데려가고 이런 태세가 갖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주시를 하는 것 같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위중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부분부터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실 지금 지지층 결집하고 이런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단계적으로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 빅데이터 마지막 감성 연관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나오는 저 범죄가 일단 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이게 빅데이터 분석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저게 이제 부정으로 들어가는데 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오히려 저 범죄가 한동훈 장관이 그럼 더 몰아붙여서 범죄 뿌리 뽑겠다.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뭐 코인도 있고 또 지금 뭐 노웅래 의원도 있고 사실 의혹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이 범죄 척결 또 미래 세력 또 86 청산 뭐 이런 쪽의 접근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수민 김도 그 얘기했지만 그런 거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강서구청장 보궐소가 참패하고 어떡하지? 내년 총선 큰일 났는데라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등판하면 야 이제 우리도 해볼 수 있어 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지층 내에서는 그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런데 문제는 진짜 할 수 있으려면 중도층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건 어때요? 그렇죠. 이제 그것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됐든 간에 해결해야 될 숙제는 세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30대 또 20대 특히 이제 성별로 보면 남성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미치는 영향 무시할 수 없거든요. 수도권에. 그걸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한동훈 장관이 되든 아니든 누가 되든 간에 그걸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 못하면은 또 상당히 파장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통령과 누가 됐든 각을 세운다라는 것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고 그런 국면 전개는 좀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하느냐, 그걸 한동훈 장관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야, 여론조사 나왔네요. 그렇죠. 한국갤럽인데 방금 전에 이제 개요는 말씀드렸는데 날짜만 다릅니다. 12일부터 14일 바로 지난주에 실시됐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낙연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지 여부가 아니라 자, 좋게 본다, 좋게 생각한다겠죠. 34%, 좋지 않게 본다가 46%로 좋지 않게 본다가 12%포인트 많긴 하지만 절반이 넘는 정도로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좋지 않게 본다가 압도적인데 뭐 이건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좋게 본다가 높은데 지역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 재밌네 이거. 지역에 보면 서울에서 좋게 본다가 38, 좋지 않게 본다가 40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좋게 본다가 39, 좋지 않게 본다가 41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광주, 전라, 대구, 경북이 재밌네 이거. 이거는 뭐 광주, 전라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가 64%로 압도적인데 그러니까 정작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호남은. 그런데 서울과 PK 지역이 민주당도 상당히 노리는 지역이에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 그러면 이 지역에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했다. 그렇다면은 지역구 선거에서도 결국 이낙연 신당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가져간다면 이건 상당히 부담스럽고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수도권하고 저 PK에서는 비등비등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거. 호남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거는 일단 뼈아픈 부분입니다. 지역 기반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발을 디디고 시작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잘 시작해야 수도권까지 파급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출신은 또 출향민들도 많고 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비틀거리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게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중심 신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 사이에서 56%가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낙연 신당을 찍을까요? 안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갈라져라 표 요 얘기구나. 그렇죠. 저쪽 표밭이 갈라지네. 웰컴 이렇게 된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 많이 나온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선택이라고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사를 이제 그만 실시해야 된다.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로 물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지지 의향을 물어봐야 되지. 좋게 본다는 그냥 저쪽 지지할 것도 아닌데 분열되는 것 같으니까 적이 분열되는 것 같으니까 즐기는 것 여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자에서 24%는 좋게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쪽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적은 수치만은 또 아닙니다. 반윤 비명이네. 뭐 반윤 반명일 수도 있고. 반문 반명. 네네. 하여튼 요쪽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세력이 별로 안 붙고 있잖아요. 당내 의원들도 안 붙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더 있죠. 가상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또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가 있는데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무선 및 유선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이 조사를 보면은 이제 이낙연 신당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40.1%, 국민의힘이 31.1%, 정의당 2.6%, 이낙연 중심 신당이 6.9%, 이준석 중심 신당 7.9%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낙연 신당 이야기를 하니까 한 7% 정도 탄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조사 하나 더 보면은 데일리안에서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조사도 11일, 12일 실시했고요. 휴대전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자, 이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39.8, 국민의힘이 33.2, 이낙연 신당이 7.9예요. 그러니까 한 8% 정도 잡힌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1.8이니까 정의당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할지 어느 시점쯤에 이제 창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8% 7% 이게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구에서는 당선은 힘들지만 예. 캐스팅부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비례대표 제도가 준연동형으로 가면 이것도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에 찍으려고 했던 표가 일부는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누가 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부담이 되죠. 짧게 김수현 평론가 덧붙일 네,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이낙연, 이준석 연대 가능성 네.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양쪽이 좀 합쳐가지고 제3지대를 단일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근데 합쳐버리면 눈뭉치 2개 합치면은 그냥 눈뭉치 1개가 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쪽이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갉아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것이 또 만약에 신당을 한다고 해도 난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이 떨어지는 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시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